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경향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그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그 법적 기준은 변화가 없지만 이러한 법령의 적용을 위한 조사 방법과 심사를 위한 해석의 경향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난 20년간 산재 사건을 직접 경험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 경향을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 측과 이견이 있는 경우 공단의 조사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을 위임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회사가 부정적 견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재해자 주장과 회사 측 주장이 대립된 경우 공단의 담당자가 양측 주장의 결론을 낸 후 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재해자 측 주장이 심사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신청인 의견을 묵살시키려고 하거나 강력한 반대를 할 경우 자칫하면 그 심사 과정에서 재해자 측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 방식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측 주장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객관성 있게 증명하고 주장한다면 서로 상반된 양측 의견 모두를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서 취합한 후에 회사 측 주장사항 그리고 재해자 측 주장사항으로 분류해서 최종 판정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정리 요약된 자료가 넘어가는 경향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 반대가 심하고 그 주장이 거칠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우리 측 논리 구성에 집중하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측 논리를 중심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그 점도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공단 재조사 담당자가 유족 측 입장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압축해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과 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요약 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한 재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 방법 중 하나인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조사에서 공단의 조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방법은 다양한 시간 데이터 산출, 매체에 대한 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그 방식이 신청인 또는 회사 측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동적으로 조사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 로고 기록 자료를 달라, 또는 휴대폰 기지국 자료를 달라, 또는 구글 위치 정보 자료를 달라고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료 요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데이터 산출을 최종 정리해서 제출할 경우 시간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정확히 설명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시간 데이터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들은 왜 수집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지국 자료의 경우에는 수집 가능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난 후 수집 시도를 한 결과 제출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든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서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든지, 컴퓨터 로고 기록의 경우 컴퓨터 로고 기록 저장 환경이 3개월 한도였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간 데이터 산출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을 하는 경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산재로 인정하는 그 방식이 예전보다 조금은 더 실질적 과로사항을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산재로 승인할 경우 주로 과로 인정 근로시간이 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경우에만 가능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시밀관계 질환 산재 사건을 산재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지 여부가 산재 신청을 위한 선결 요건인 양 상담하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당 52시간이 안 되면 대부분 산재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록 52시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상 스트레스 사항을 충분히 입증하면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산재로 승인해주는 그러한 추세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확인한 사건들 중 하나가 제가 최근에 진행한 대기업 카드회사 본사 팀장의 사망사건인데, 동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한 주 평균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 상당 기간의 스트레스 정도를 충분히 입증해서 산재로 승인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 주 평균 52시간에 미달된 49시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가 있는 등, 최근 판정위원회 심사 방식은 산술적 기준에 따라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경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과로사 산재를 판정하는 그 경향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째,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향으로 현재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조사 방법을 과거에는 업무 강도, 책임감, 그리고 난이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업무량의 변화 등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사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조사하기도 하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해당 여부 조사를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릴 수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과로사 산재 사건의 조사 경향과 산재 인정 기준의 변화 경향을 정확히 잘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의 동선뿐만 아니라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그 부합되는 사항들, 그리고 최근 변화되는 인정 기준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 등에 대한 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점을 잘 챙겨보시고 준비해야 됨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은 최근 과로사 산재 사건의 조사 경향 및 산재 심사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